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경기도 양평에서 5시에 출발해서요. 전라남도 전주에 가서, 전라북도죠. 전주에 가서 교사대상 강의를 하고 다시 경상도 끝나고 다시 서울로 다시 고향 집으로 가야 됩니다. 삼각형을 그리고 예. 경주는 한 7년, 8년 전에 잘 모르겠어요. 저쪽에 무슨 호수인가 뭐 공원 앞에 있는 무슨 수련원에서 그 당시 경주시 고3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간만에 갑자기 경주를 오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아마도 지금 시기가 시기고 그러다 보니 아마 학년이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결이 어떻게 된다 이런 포인트보다는 입시는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현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서 뭐 고1, 고2, 고3, 중3 학부모님도 충분히 들으면 도움이 될 그런 얘기들로 조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재보다 조금 달라진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일단 고3 아이들의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에 대한 대입 전형에 대한 계획이 4월 말에 발표됐거든요. 중간중간 그 내용도 얘기를 할 거고요. 고1 대상으로는 아직까지 발표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각각의 전형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돼 라는 부분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대입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대입 제도가 바뀌면 그 바뀐 규칙에 따라서 대학들이 그에 맞는 대입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부터 적용되는 건 조국 사태로 발생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단계가 올해 고3 친구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들은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고3부터 고2, 그럼 고2는 여기에 끼어 있겠죠. 고2는 고3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입시는 바뀌는 건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는 입시가 대폭 바뀝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고3 친구들은 뭐가 바뀌었냐? 이따도 짚어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할 때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여러 부분들이 빠진다라는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도 불안할 거예요. 올해 고1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대입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입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돼 가지고 1학년 친구들한테 바뀐 건 뭐냐면 2학년까지의 선배들은 일주일에 34시간을 수업받습니다. 그런데 1학년 친구들은 일주일에 32시간을 수업받습니다. 즉 수업 시간이 주당 2시간이 준 거예요. 그 중에 실제 수업 시간은 1시간 줄었고 1시간은 창체락에서 동아리 이런 거 줄었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봤을 때 얘네 봐라. 선배들보다 일주일에 2시간이나 공부를 더 안 한다고? 얘들 다르게 뽑아야겠지. 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1 친구들도 동일한 입시가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는 입시가 왜 바뀌느냐?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바뀌는 내신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서 대학교 입시가 바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치러지는 입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된 입시인데요.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교과 전형이나 수능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30% 이상 뽑아야 돼요. 그런데 요새 비수도권 대학교가 학생들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수시 그다음 종시니까 앞에서 많이 뽑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뽑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대학도 학생부 교과로 뽑고 싶은데 교육부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능으로 너무 조금 뽑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의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부담감이 갈 수 있으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무조건 수능으로 30% 뽑아. 그러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에서 수시와 종시의 비율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015 교육과정 체제의 어떤 입시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 때문에 이 제도가 나오다 보니까 정성평가, 즉 서류평가 같은 부분들은 딱 명확하게 뭐가 있으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로 뽑는 부분들을 줄이고 대신에 정량평가, 숫자가 좋으면 무조건 이기는 전형을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전형을 더 많이 뽑아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는 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고3 친구들부터 바뀌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단계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일단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고요. 두 번째, 자율동아리가 미반영, 개인봉사가 미반영, 상장 미반영, 독서 미반영.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미반영하겠다는 내용이 갑자기 올해 발표된 게 아니고요. 올해 고3 친구들이 중3 때 발표됐어요. 올해 고3 친구들이 중3 때 발표가 돼서 이미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앞으로 상장 같은 것들 대학교 입시 반영하지 않네? 근데 반영하지 않으면 굳이 경시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은 이미 3년 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율동아리가 미반영되니까 기본 창체 동아리를 조금 더 학생들한테 필요한 동아리로 재구성하자. 개인봉사가 미반영된다. 개인봉사가 미반영되는 거는 근데 이전에 한 3년 선배들도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어차피 개인봉사를 못했어요. 크게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개인봉사 대신에 학교에서 교내봉사는 지금까지 교사들이 야 우리 학교 이런 봉사에서 누가 할래 이렇게 손들었죠. 지금은 프로젝트 봉사라고 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5명씩 모고 야 우리 이런 봉사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뭐 우리끼리 서로 멘토 멘티 할까? 이런 것도 되고요. 우리끼리 점심시간에 질서 지키기 캠페인 운동 할까? 이런 스스로가 자신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신고해서 그렇게 교내봉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상장이 미반영된다. 상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상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숫자로 보여줄 수 없는 능력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영어가 3등급, 4등급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외국에서 살았거든요. 영어 발음이 진짜 좋아요. 그럼 이 친구가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과거 같으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 나가서 이제 상을 타겠죠. 영어 말하기 최우상. 그러면 그 상장을 보고 아, 이 친구는 영어 말하기 능력이 뛰어나구나 라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상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즉 내신 성적이 아닌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특별한 능력과 연관되는 교과에서 일단 그 능력들을 최대한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교사들이 세특이라든가 또는 다른 활동에서 그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서가 미반영된다. 옛날 과거에 책을 읽읍시다라는 느낌표 기억나실 거예요.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버라이어티 예능으로 책 읽자고 그때 막 했었어요. 그런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고 학생부 종합편이 들어오면서 상위권 대학교에서 독서 활동들을 서류평가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책을 읽었어요. 근데 올해 고3 친구들 독서 활동이 미반영된다네요. 그럼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아야 될까요? 독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교육적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독서 활동 상황이 미반영되는 건데 저 부분은 뭐냐면 생활기록부 제일 끝에 10번 항목에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읽었던 책의 목록이 있습니다. 책 이름과 저자. 이것들은 대학교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유의미하고 어려운 책을 읽었으면 그것들 어떻게든 읽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급에서 책을 읽으면 자율활동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책을 읽으면 동아리 활동에 기록할 수 있고요. 진로활동 시간에 책을 읽으면 진로활동에, 교과 수업 시간 책을 읽으면 세특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진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독서라면 반드시 읽고, 대신에 또 뭐냐면 이때는 책 제목과 저자만 있지만 지금은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어떤 내용 부분들을 요약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런 식으로 그 책을 활용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여전히 독서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진로에 유의미한 책은 읽어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시는 매년 원서를 쓸 때 전년도의 입결을 보고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시가 어땠는지만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전히 아이들은 수도권의 대학으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에만 인기만 주다 보니 비수도권 대학들이 학생을 뽑지 못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전년도에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가 높게 형성되었거든요. 작년에 점수가 높으면 그걸 보고 못 쓰겠네? 그래서 줄어요. 줄면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점수가 낮네? 또 와 들어가요. 그럼 올라가요. 어쨌든 교과 전형에 그런 해거리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그랬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대의 인기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의학 계열도 경쟁률이 감소했지만 의학 계열의 선호도 자체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합격선이 높게 잡히는 상황에서 2023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코로나 때 입학해서 코로나로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역대 고등학생 중 가장 소극적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소신 지원보다는 적정 지원을 많이 하는 패턴들 속에서 점수가 안 되니까 살짝 지원이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은 늘었고 비수도권 줄었던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서울권 대학들만 몇 개를 가져왔는데, 검은색, 회색 계열은 교과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은 종합 전형입니다. 짙은 게 작년, 좀 옅은 게 재작년입니다. 연세대 고대만 교과 전형의 인원이 올라갔고요.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줄었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전년도에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높게 형성됐거든요. 그걸 보고 원서를 쓰니까 난 점수가 부족하니, 즉 점수가 1.6의 합격선이 유지되면 그걸 보고 1.7, 1.8은 두려워서 못 쓸 거잖아요. 그 점수가 되는 아이들만 쓰겠죠. 당연히 합격선이 높게 잡히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쓸 수 있는 현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대부분 떨어졌고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6장의 원서를 쓰는데 교과를 쓰는 개수가 줄었어요. 그러면 5장만 쓸까요? 그러진 않겠죠. 다른 뭔가를 쓰겠죠. 주로 교과를 쓰는 친구는 뭘 쓸까요? 종합을 쓰겠죠. 그러다 보니 교과가 줄어든 반면에 종합이 올라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흐름들이 일어났습니다. 의학 계열입니다. 빨간색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2023이고 좀 하얀 부분이 2022예요. 두 개의 경쟁률과 지원 인원들을 비교했을 때 2023에서 더 감소됐으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파란색은 빨간색이 많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합격선이 높게 잡힌 것도 있겠지만 전년도 고3 재학생이 가장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었다. 또 여기서 눈여겨볼 게 바로 뭐냐면 약대입니다. 약대가 이제 대학교 입시로 부활한 지 2년째 됐거든요. 약대가 과연 한의학과를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즉 의치 한약수일까 의치 약한수일까,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첫해 2022는 대부분의 지원 현상은 의치 약한수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시 결과의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그래도 약사보다는 개인 한의사가 좀 더 그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의치 약한수에서 의치 한약수로 현재 위치는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지방에 있는 약대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생각보다 낮게 형성되는 몇몇 대학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대입니다. 제 와이프가 초등교사인데요. 신규 교사를 보기가 정말 어렵대요. 안 뽑으니까. 경인교대가 교대 넘버 서열 2위잖아요. 제가 경인교대 자문교사인데 작년도에 경인교대에서 임용고시 합격률이 50%가 살짝 안 됐습니다. 즉 2명 중에 1명만 교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뒤집으면 여전히 2명 중에 1명은 교사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교사를 많이 뽑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대 인기가 떨어져서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78 정도가 적정한 지원선이었다면 지금은 2.3, 2.4. 작년에 부산교대는 수시에서 4.0이 넘어간 합격자도 나왔어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혹시 뉴스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경인교대 정시 수능 올 9등급이 원서를 썼습니다. 근데 걔가 합격하려고 맘먹으면 합격했습니다. 왜? 경쟁률이 1.37대 1로 빵꾸 났거든요. 이렇게 걔가 가만히 있으면
애한테까지 분명히 합격자 통보는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특이 사례이긴 하죠. 어쨌든 교대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교대 합격서는 수시에서 떨어지는 속도와 정시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수시는 좀 더 완만하게, 좀 더디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읍면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교사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이나 지방 소도시는 수시 중심이니까 수시에서 교대 합격서는 좀 완만하게 떨어진 반면에 정시는 수능 강세 지역, 즉 사교육의 영향이 큰 지역, 흔히 얘기해서 좀 아파트 값이 센 지역이겠죠. 거기에서는 이미 교사는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 합격선이 훨씬 빠르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창기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도권은 수능으로 30% 이상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도권 대학교의 정시 선발 비율은 약 36% 정도 됩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30%가 안 됐어요. 26, 27이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수도권 대학교가 2월을 계속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유는 뭐냐? 옛날에는 27, 8%였으니까 100명 중에 27등의 합격선을 뽑았어요. 정시에서. 근데 교육부에서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라고 하니까 지금은 정시 선발 비율이 36. 그러면 100명 중에 27등의 아이를 뽑다가 지금은 36등의 아이를 뽑아야 돼요. 정시에서 과거에 뽑던 아이들보다 더 못한 아이들을 지금 뽑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대학을 그만둘까요?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이 가장 많이 그만둡니다. 왜? 내가 그때 한 문제만 안 틀렸어도 이 대학 안 다니고 저 대학 다니는데.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못한 애들이 들어오는데 얘들이 또 그만둬 버려요. 대학 입장에서는 요새 대학에서 제일 원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 줄 아세요? 1학년에 들어와서 4학년 때 졸업할 아이들을 제일 선호합니다. 근데 비수도권 대학들, 지방 대학들은요. 첫 번째, 신입생이 안 뽑히죠. 두 번째, 뽑아놓으면 중간에 수도권으로 편입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이중고예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 대학들도 저렇게 정시에 뽑은 인원들이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러면 걔들을 편입으로 뽑을 거잖아요. 이런 현상들. 그러다 보니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로 이월시켜야 되는데 정시도 일단 많잖아요. 근데 더 이월시키면 더 못한 아이들을 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시를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수시에선 최대한 뽑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3년 전까지는 그 추가 합격이라고 하죠. 이걸 전화를 2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서울대가 추가 합격 전화를 3번 합니다. 서울대가 2번 하면 연구대는 몇 번 해야 될까요? 3번 해야 되죠. 왜 서울대가 근데 서울대가 3번 해요. 그럼 연구대는 몇 번 해야 되죠? 4번 해야 되죠. 그럼 연구대 4번은 그 밑에 서성하는 몇 번 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중앙대부터는 계속 전화를 들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러면 추가 합격 전화를 받을까요? 종합전형은 1단계를 통과해야지 받겠죠. 면접을 치른 학생들. 교과전형은요?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아이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9월 15일께 수시 원서표 끝나는데 수시 연습이 끝났으니까 내 고3 수업생활은 끝났다. 알바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까지는 수능 끝나는 날까지는 고3 수험생임을 본분을 유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추가 합격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 작년도에 등급대별로 어느 전형의 원서를 쓰느냐를 갖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것들을 좀 더 한눈에 보려고 좀 더 풀었습니다. 파란색이 이게 교과 전형이고요. 빨간색이 종합 전형이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한 3등급 때까지 아이들의 수시를 쓰는 패턴은 어쨌냐면 6개의 원서를 쓰면 2장을 교과로 쓰고요. 나머지 4장을 종합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교과 전형으로 내 숫자 가지고 일단 대학을 합격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대학은 어떻게 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들을 충실하게 챙겨서 그 활동 가지고 조금 더 점수는 안 되지만 종합으로 위로 지르는 현상들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2022학년도에 파란색 그래프가 확 올라갔죠. 이때가 뭐냐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이때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상위권 대학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정량평가를 많이 늘리라고 했잖아요. 교육부가 야, 다 교과 전형 10% 이상 무조건 뽑아. 그래서 갑자기 이때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대 이런 대학들이 교과를 만듭니다. 좀 옛날보다 교과로 뽑는 인원이 확 늘었어요. 자, 매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과로 뽑는 인원이 확 늘었네? 그러면 교과 합격수는 어떻게 될 거야?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와 하고 교과를 가버렸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매물이 많아졌는데 그걸 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매물이 많아진 상황에서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다면 분명히 합격선은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매물이 많아져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겠지 하고 다 살아나온 거예요. 많이 지원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격선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교과의 경쟁률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작년 어땠느냐? 작년에 높은 합격선을 보고 원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작년도가 코로나 시기의 아이들이죠. 코로나로 애들이 불안을 많이 겪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종합전형, 안 쓰는 종합전형 어디 지원할까요? 면접 보는 종합, 안 보는 종합 어디 지원할까요? 안 보는 종합. 그럼 가장 심플한 전형이 뭘까요? 교과거든요. 원서 내고 점수 되면 합격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과 전형의 인기는 예년같이 떨어지는 페이스는 안 나온다는 거죠. 교과의 선호도는 2장, 4장보다는 전반적으로 3장, 3장이라는 패턴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형태로 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어찌 보면 제가 드릴 가장 좀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현재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성적들이 구성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고등학교는요, 2015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현재 중3까지. 그러니까 중3까지의 고등학교의 내신 구조는 2015 교육과정 체제의 내신 성적이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이 바뀌지 않으니 일주일에 수업 시간 2시간 줄었다고 다른 방식으로 뽑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친구,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걔네들부터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바뀌어요. 걔네들부터 대입제도는 바뀐다. 그러면 현재는 2015 교육과정의 체제의 성격을 알아야지 아이들에 대한 내신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2번의 과목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교실 가시잖아요. 2학년, 3학년 교실 가시면 교실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통 뭐가 붙어 있죠? 시간표 붙어 있잖아요. 2학년, 3학년 교실 가시면 교실 시간표가 대부분 없습니다. 왜?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교처럼 계속해서 자기 시간표가 돌아다녀요. 근데 그럼 이 2번의 과목 선택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기회로 다가오냐면 나랑 친한 친구와 같은 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 2번의 과목 선택이 지금 현재는 거의 종합전형에서는 지원 자격화됐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아이가 화공과를 하고 싶대요. 저 3학년 부장을 기다리는 3학년만 하고 있잖아요. 2학년에서 올라와요. 2학년 때를 제가 컨트롤 못해요. 이번에도 담임쌤이 부장님 저희 반 아이가 화공과 가고 싶다는데요. 딱 보면서 안 돼, 못 써 이랬어요. 왜 못 쓴다고 했을까요? 화공과 가고 싶은데 물리를 공부 안 했어요. 못 씁니다. 굳이 가려면 화학과 가야 됩니다. 이런 거죠. 못 써. 아이 점수가 낮으면 모르겠어요. 밑에 대학들은 그냥 다 뽑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안 배웠다고? 그럼 안 돼. 그래서 이 2번의 과목 선택의 기회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2학년에서, 보통 거기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인문계열 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자연계열 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에서 물리를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공대를 원서 쓰는 아이들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확률과 통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이 2가지 실수를 가장 많이 아이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학생 수 감소.
올해 고3 학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대학 가기 제일 좋습니다. 닭띠. 고1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황금돼지띠. 황금돼지띠죠? 대학 가기 가장 힘듭니다. 이렇게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서의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지역도 비평준화입니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원서를 써서 그래서 약간 고교가 등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공립인데 올해 3학년이 2회 졸업합니다. 이게 신설학교예요. 근데 보통 공립이 신설되면 학생들의 구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해 3학년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회 끝나고 나니까 학부모 회장님하고 학부모 3학년 대표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큰일 났어요? 했더니 제가 다산 신도시 아시나요 혹시? 옛날 택배 안 받은 그 지역입니다. 거기 있습니다 제가. 다산 맘카페에서 소문이 돌았대요. 어떤 소문이요? 했더니 성균관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안 뽑기로 했다고. 1회 졸업생이 워낙 성적이 형편없으니까 얘네를 뽑으면 안 되겠다고. 근데 제가 2월 달에 성균관대하고 학생들 자료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이 제 고향 후배예요. 아주 친해요. 만약에 우리 학교를 안 뽑은다고 했으면 그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학교 큰일 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는 공부를 좀 그렇게 하는데 저기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한 학교의 내신 2.0이 공부 잘하는 학교의 3.0보다 질 거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 대학들은 이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블라인드 서류평가란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에서 서류평가할 때 이 친구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느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인지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목고, 특성화고는 구분합니다. 두 학과는 교과가 다르거든요. 아예 특목고네. 근데 일반고하고 자사고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선생님 그래도 그 교과의 표준편차 점수를 가지고 표준편차 점수가 작으면 성적이 비슷한 아이들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는 공부 잘하는 학교, 표준편차가 크면 공부 못하는 학교로 구분한다던데요. 그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의 기준이 몇 점인데요. 표준편차는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그럼 15점이 넘어가면은 못하는 학교, 15점이 안 넘어가면 잘하는 학교 그렇게 구분해서 뭔 이득이 있는데. 즉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우리 학교 아이가 못한 아이고 우리 학교 아이가 잘한 학교라서 이것들이 서류평가 때 유불리가 발생하겠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라면 그 사정관 쇠고랑 찹니다. 한 명의 아이를 합격시켜서 자신의 직업을 버리는 사정관은 없겠죠.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블라인드 서류평가 이 친구의 생기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은 일반고에게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죠. 내신 관리만 열심히 하고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만 선택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정책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입니다. 수시를 가든 정시를 가든 수학 교과의 위치가 그 친구의 원서 쓸 때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인구구조입니다. 여가 고3입니다. 여가 고1이고요. 학생 수가 고3은 역대 가장 적습니다. 앞으로 7년, 뒤로 7년 고3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고3이 제일 대학 가기 유리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인구는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대학교 모집 정원을 교육부가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고3보다는 고2가 조금 더 입시 환경이 빡빡하고요. 고2보다는 고1이 훨씬 더 빡빡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올해 4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도체나 이런 미래 먹거리 때문에 교육부가 일부 대학교에 보시면 다 수도권과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죠. 금호공대도 있네요. 그죠? 경북대도 있고 이렇게 인원. 저 인원들은 뭐냐? 반도체, AI 뭐 이런 최근에 어떤 일어나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인원들을 증가시켜서 4월 달에 더 뽑으라고 해놓고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요. 4주 전에. 그리고 올해 고3부터 바로 뽑습니다.
올해 고3부터.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반도체나 AI나 다 이런 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과들. 계약학과예요. 뭐냐면 계약학과는 저기에 합격하면 바로 취업이 보장된 학과입니다. 연세대 반도체 합격하면 어디 취업할까요? 삼성입니다. 그럼 고대 반도체는요? 연대랑 같은 데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하이닉스 갑니다. 뭐 연대 디스플레이 융합 어딜까요? 디스플레이. LG. 예, 맞습니다. LG입니다. 고대 차세대 통신은 어딜까요? SK. 그죠? 다 아시네요. 예, 그런 겁니다. 스마트 모빌은요?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경북대 모바일 공학도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식의.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뭘로도 뽑아요? 교과로도 뽑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종합으로 가장 많이 뽑는다. 근데 저런 학과들도 지금 문제 있습니다. 너 반도체 합격해서 삼성전자 갈래? 의대에 갈래?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냐? 2015 교육과정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는요,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한테 문과 손들어봐 문과 손듭니다. 이과 손듭니다. 얘들은 자신이 문과, 이과를 어떻게 할까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뽑을 때 인문계열학과 자연계열학과로 구분해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자연계열 있으면 난 이과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문과면 나는 문과인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문이과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3년 전까지는 고등학교도 문이과가 있었어요. 문이과가 있었을 때 문과, 이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수학이죠. 수학이 두려우면 문과 가고 수학이 자신 이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학이 두려우면 문과로 가요. 그 순간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수학이 두려운 친구들끼리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4% 1등급, 11% 2등급. 난 수학에 자신이 있어 자연계로 갔어요. 또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여기서도 4% 1등급, 11% 2등급. 그래서 자연계 수학 3등급이 문과 수학 1등급보다 수학을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서로 나눠서 구분하니까 등급이 더 안 나오는 거죠. 근데 2015 교육과정 오면서는 문이과 구분을 없앴다는 게 모두가 하나의 모습이라는 게 아닙니다. 문이과를 없앴다는 얘기는 어떻게 문과, 이과로 두 개로만 구분하냐. 문과에서도 상경계열은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인문은 수학을 안 해도 되고 사회과학은 적당히 해야 되고 자연계열도 공대, 자연 다 다르다. 아이들의 진로는 되게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그냥 아예 없애 이겁니다. 그럼 2015 교육과정 어떻게 되는 거냐? 같은 과목을 배우면 그 칸막이를 없애버린 거예요. 같은 과목을 배우면 누구들이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 상관없이 한꺼번에 평가할 거야. 근데 이럴 때 수학이 가장 문제죠. 수학 때문에 두 집단이 갈려 있었잖아요. 문을 열었으니 두 집단이 이제 섞일 겁니다. 어떻게 섞일까요? 이렇게 섞이면 좋겠죠. 근데 문과가 이과의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 서울대 직윤을 쓰는 친구들에서 수학 1등급은 보기 어렵습니다. 문과는. 반면에 자연계는 1등급이 수두룩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문이과 고르면 어떻게 했느냐?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은 과학을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그죠?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은 사회를 많이 공부할 거고 사회를 많이 공부한 게 빨간색, 과학을 많이 공부한 게 파란색입니다. 근데 여기가 1.0이에요. 그럼 파란색 집단이 더 공부를 잘하는 거죠. 왜?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은 수학만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수학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인적 구조입니다. 실제로 10개 고등학교의 DB를 가지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회를 많이 공부한 친구는 인원은 더 많아요. 자연계보다. 근데 보면 좋은 등급대로 제가 나눈 거거든요. 좋은 등급은 자연계들이 훨씬 많네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가는 데는 문과 친구들이 유리할까요? 이과 친구들이 유리할까요? 이과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왜? 더 많으니까. 틀렸습니다. 만약에 얘네가 같이 싸운다면 얘네가 더 많으니까 힘이 세니까 유리하겠죠. 중요한 건 수시에서는요. 얘네랑 안 싸웁니다. 얘네는 경영, 경제, 영문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국교과를 가고 싶은 아이들이고요. 여기는 얘네들은 의대, 약대, 기공, 컴공, 생명공 하나예요. 안 싸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점수 좋은 아이들은 자연계가 더 많고요. 점수가 안 좋은 아이들은 문과가 더 많아요. 그럼 대학교에서
상위권 대학교는 자연계에서 더 많이 뽑고 밑에 대학은 문과에서 더 많이 뽑아야 될까요? 대학은 어떻게 뽑고 있을까요? 인문계 자연계를? 반반 뽑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인서울대학교 문과 인문계열학과 선발 비율이 52%입니다. 근데 서울대에 있는 중하위권 아래 대학들이 뭐냐? 기독교 관련 대학들이 많아요. 거기 다 문과거든요. 실제로 대학들의 대부분은 인문자연 반반 뽑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이렇게 예시를 드릴게요. 1.3까지의 내신이 서울대 내신 할게요. 근데 하필이면 서울대 내신이 공교롭게 서울대 입학 정원이 공교롭게 딱 16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는 16명을 어떻게 뽑을까요? 인문 8, 자연 8로 뽑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문과에서는 8명 뽑아요. 5밖에 없네요. 일단 너희 합격. 그죠? 그럼 3명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있는 애들에서 뽑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문계열 합격선은 1.3보다 낮게 형성되겠네요. 그죠? 자연계열은요? 11명 있네요. 이 중에 누군가 3명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계 합격선은 1.3보다 높게 형성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대학교 입시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대학교 입시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대학교 입시는 철저하게 상대평가입니다. 아이가 합격한 이유는 점수가 몇 점이라 합격한 게 아니고 같이 원서 쓴 아이들과 경쟁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합격자 등수 안에 들어 합격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문과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대부분 등급이 안 좋아요. 인문계열 아이들 중에 전교 3등이 내신 2.1입니다. 자연계 성향의 아이들 중에서 전교 8등이 내신 1.7이에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숫자 얼마? 2.1. 너는 얼마? 1.7. 누가 대학 잘 갈 거야? 1.7이 잘 갈 거야가 실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몇 등? 3등. 얘는 몇 등? 8등. 얘가 더 대학 잘 갈 수 있다고. 왜? 얘네 집단과 얘네 집단이 안 싸우니까요. 그래서 문과 성향의 아이들은 자연계 성향의 아이들의 내신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쟤네들하고 안 싸워요. 문과 집단에서 내 위치. 문과 아이들은 자신의 숫자를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자연계 성향 아이들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연계 아이들이 숫자가 좋은 애들 많습니다. 자연계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숫자를 조금 더 소심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인원 대비 누적 인원비를 제가 작년에 심심하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고3 용목 치렀던 고3 재학생의 사회탐구를 선택한 인원에다가 이 누적비를 그대로 곱해봤고요. 과학탐구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그대로 이 누적비를 곱해봤습니다. 여기가 고1이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가 고3입니다. 야, 예.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국에 내신 1점대 아이들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하시죠? 추정해본 결과 문과 성향 아이들은 올해 고3 기준으로 1점대 아이들이 약 3,100명 있습니다. 참고로 고1은 3,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근데 자연계는요, 올해 고3 기준으로 1점대 아이가 6,800명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는 이렇게 보면. 자, 보통 1.9대까지, 1점대 그 후반까지 아이들이 중앙대 교과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앙대 교과 전형이 인문도 4,000, 거기까지가 자연도 4,000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중대 교과까지가 4,000명인데 여기는 3,000명밖에 없네요. 그럼 밑에서 올라오겠죠? 근데 여기는 4,000명. 몇 명 떨어져야 돼요? 2,800이 떨어져야 되죠. 이해되시죠, 이러면? 이렇게 인문, 자연의 서로 합격선이 다르다. 자연계열이 더 높게 형성된다. 인문계열이 더 낮게 형성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2015 교육과정입니다. 1학년에 배우는 공통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흔히 얘기해서 상대평가 9등급제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성적이 A, B, C 3단계로 산출되는 과목들. 그런데 대부분 1학년의 공통 과목은 전국의 모든 곳하고 똑같고요. 2학년에서 일반 선택을 대부분 배우고 진로 선택은 보통 3학년에 많이 배웁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학교에서는 3학년에서 등급 나오는 과목이 제일 적은 아이들이 2과목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대구나 광주 이런 데 가잖아요. 3학년에 등급 나오는 과목이 한 과목도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신은 2학년 때 끝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 체제에서의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은 몇 학년일까요? 막 1학년 2학년입니다. 왜 2학년이냐? 1학년의 공통과목, 2학년의 일반 선택부터 3학년의 진로 선택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자, 보세요. 이게 4년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 산출하는 공식이에요. 어떻게 반영하냐?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 40입니다. 1학년보다 2학년이 2배 중요하고요. 2학년, 3학년이 2배 중요해요. 왜 저렇게 뽑을까요? 왜 저렇게 뽑을까요? 저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연결되거든요. 저렇게 뽑는 이유는 대학교에서 뽑고 싶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면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 수준과 가장 근접한 수준의 과목을 잘할 때 잘한 거라고 하겠죠. 즉 어려운 과목을 잘한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1학년보다 2학년이 2배. 그래서 이때는 3학년 1학기 마지막 일발 역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에 28명은 3학년에 등급 나는 거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3학년 1학기에 40% 하면 어떻게 되죠? 한 과목이 2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 과목이 1학년 전체랑 동일해지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성적을 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석차가 나오는 모든 과목을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이 한꺼번에 평균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3학년에 등급 나오는 과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학년 성적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게 되겠죠. 그러면 1학년, 2학년 2개가 대부분 등급 나온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어려운 과목을 더 선호한다겠죠. 당연히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2학년 성적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3학년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학년에 와서 모두 1등급을 맞아도 성적의 변화는 0.2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거의 그칠 겁니다. 즉 수시에서의 성적은 2학년 말미가 되면 거의 확정입니다. 3학년은 그걸 안 떨어지게끔 노력하는 거예요. 특히 자연계 친구들은 더. 왜? 자연계 친구들은 3학년에서 미적분에서 100% 성적이 하락되거든요. 왜 그러냐? 2학년 때는 수원, 수투를 인문계, 자연계 같이 배워요. 200명 중에 수학 20등이 나겠습니다. 2학년 때. 이 친구가 3학년에 미적분을 배울 때도 그대로 20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배울 때는 인문계, 자연계 모두 배우기 때문에 200명에서 20등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2등급이었어요. 근데 3학년 올라가는 순간 문과 성향의 아이들이 미적분을 공부하겠어요? 싹 빠지겠죠. 그대로 20등인데 80명이 20등입니다. 그럼 몇 등급이 되는 줄 아세요? 4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 성향은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2학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방금 얘기했죠. 미적분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자, 어떤 학생의 미적분의 등급이 2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 서류 평가할 때 일단 미적분의 2라는 숫자를 보면 그 미적분의 세특을 굳이 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친구 수학 정말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일반 선택이나 공동 선택 과목에서의 등급이 가지는 역할이에요. 숫자가 1, 2, 3이면 이 친구는 일단 그 과목은 잘한다. 근데 중요한 건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들. 제가 작년에 진로 선택을 가르쳤거든요. 기하하고 경제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기하는 A가 35.2% 나왔고요. 경제수학은 A가 43% 나왔습니다. 기하는 4등급 때 아이들까지 A를 받았고요. 경제수학은 5등급 때 초반까지 A를 받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A예요. 제일 좋은 성취도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A를 보고 우와, A네 이럴까요? A네 이러겠죠. 왜? A의 비율이 많으니까. 그죠? 즉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은 성취도 A가 그 과목을 잘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요. A가 우수함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럼 A가 아니면요. 정말 우수하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생각할까요? 80만 넘으면 A를 받을 수 있으니까 등수가 아니니까 내신 관리에 좀 더 편안한 과목으로 아이들이 인식합니다. 80만 넘으면 돼. 그리고 80점만 맞으려고 공부하다가 78, 76을 맞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79.8을 봤어요. 얘 B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그냥 A는 A로 평가합니다. 81점을 맞아서 A든 98점 맞아 A든 그냥 A는 A입니다. 그냥 교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종합 전형에서는요. 종합에서 81점 A와 98점 A를 동일한 선으로 볼까요? 아니죠. 분명히 다르겠죠. 즉 상위권 대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원점수 관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원점수가 높으면 또 우수하게 평가할까요?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A가 100%인 과목도 있어요. 그런 과목들은 평균이 96입니다. 그러면 96점이 우수한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즉 원점수가 우수함도 보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과목을 진짜 잘하는데 내가 이 과목을 진짜 잘하는데 근데 A도 맞았고 95점도 맞았는데 대학에서는 그걸로 부족하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과목을 잘한다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과목의 세특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미적분 이 일은 세특을 읽지 않고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은 내가 이 과목에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런 깊이로 이런 활동까지 해가지고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A야. 우수하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즉 진로 선택 과목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등급 관리에 되게 수월한 과목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그 과목은 아이들의 진로에 필요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과목이고 그 과목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내가 제대로 다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음들을 세특해서 보여줘야 이 과목 정말 잘하는 성취도 A구나 이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정시로는 대학 갈 거야 라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정시에서는 몇 학년이 가장 중요할까요? 또 명령 이렇게도 하시겠죠. 정시는 똑같이 2학년입니다. 왜 2학년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현재 수능이거든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과목들 있잖아요.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과목들은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저 하얀색으로 보이는 과목을 언제 배운지 아세요? 2학년에 배웁니다. 그리고 자연계 친구들은 과학을 선택하겠죠. 과학 1을 볼까요? 과학 2를 볼까요? 1을 보겠죠. 근데 1은 100% 2학년 때 배우잖아요. 즉 자연계 성향의 친구가 수능을 치를 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과목 400점 만점에서요. 2학년에서 배운 과목에서 350점이 출제됩니다. 8분의 7이 출제됩니다. 문과 성향의 아이들도 사탐을 3학년 때 배운 걸 선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탐에 제하고 나더라도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300점 만점에 250점이 2학년에 출제됩니다. 즉 6분의 5가 2학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능은 3학년에 배운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의 수능은 2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을 얼마만큼 잘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15 교육과정 체제에서 입시는 2학년 공부, 2학년 내신 관리가 수시에 중요하고 2학년 때 배운 개념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수능에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3학 학부모들은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학만 더 할게요. 수능을 얘기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국어는 보시면 여기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하나를 선택합니다.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현재 수능의 구조가 무엇은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옵니다. 처음에 저 수능 공식이 나왔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라고 문제가 출제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6번의 평가원에 치른 모의고사,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에 치른 나머지 8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국어는 언어 매체가 유리하고요. 수학은 미적분 유리합니다.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게 이만큼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까지가 응시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학도 미적분이 빨간색 이만큼인데 얘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다 먹어버려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언어 매체가 30%에서 작년 35% 늘었습니다. 올해 제 예상은 40%에 육박할 겁니다. 수학도 미적분이 39.7에서 45.4로 늘었습니다. 올해 예상은 미적분 응시자가 확통보다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게 유리하니까 저걸 더 많이 선택하잖아요. 근데 저게 유리함을 알고 있는데 유리하면 50% 이상 넘어야 되지 않나요? 분명히 유리한 걸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조금 볼까요? 더 어렵습니다. 저 과목이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우니까 유리함을 알면서 불구하고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과목이 유리하냐? 그게 아닙니다. 유리한 원인은 그 과목이 어려워서 유리한 게 아니고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집단과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집단이 공통 과목 똑같이 푸는 독서 문학의 점수가 어디가 높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선택한 친구들이 국어를 더 잘하겠죠. 그 집단의 평균이 더 높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과 학문과 선택한 아이들이 둘 다 수원, 수투의 점수가 어느 집단의 평균이 더 높을까요? 미적분이 높겠죠. 그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기 때문에 유불리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선생님 그러면 저희 아이가 지금 화법과 작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과목이 불리하다면서요? 그럼 저희 아이 화법과 작문 선택하게 하지 말고 언매 공부하러 갈까요? 이런 고민할 수도 있겠죠. 아이 스스로도 내가 지금 화작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불리하대. 그럼 나 언매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언매로 갈아타면 분명히 안 하던 거라니까 점수가 떨어질 건 뻔하잖아요. 그럼 몇 점이 떨어질 때 넘어가면 유리할까요? 국어는 3에서 4점입니다. 수학은 4에서 7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4점이라고 할게요. 화법과 작문을 시험 볼 때 80점을 맞아요. 근데 언매로 옮겨 탔더니 75로 5점이 깎였어요. 얘는 넘어간 게 더 손해인 겁니다. 즉 화작 선택할 때 80인데 언매로 넘어갔더니 76을 맞았어요. 이러면 똑같았어요. 근데 화작 선택할 때 80인데 언매로 넘어가니까 77이 나와요. 이러면 넘어가기 살짝 유리한 겁니다. 즉 둘 다 약 4점 정도의 점수 하락이 있으면 안 넘어가는 게 똑같습니다. 4점보다 덜 점수 하락이 있으면 넘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 과목을 공부하다가 넘어갔는데 점수가 1, 2점밖에 하락 안 될까요? 더 많이 하락되겠죠. 즉 뭐냐? 지금 현재 공부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가 불구한데 뭘 해야 되느냐?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입히려면. 자, 둘 다 80입니다. 어떤 친구는 공통 과목을 다 맞은 80점이에요. 선택법이 다 틀렸어요. 어떤 친구는 선택 과목을 다 맞은 80이에요. 공통 과목 점수가 틀렸어요. 둘이 있으면 공통 과목 점수가 더 좋은 친구가 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공통 과목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2학년에서 배운 과목에서 출제되는 게 공통 과목입니다. 즉 2학년 때 배운 개념들을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충실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가 점수를 결정한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나오잖아요. 작년도 영어 1등급이 7.8%, 2등급이 18.67%, 3등급이 21.75%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요. 1등급이 4%, 2등급이 7%, 3등급이 12%예요. 즉 무슨 말이죠? 영어가 1, 2, 3등급을 맞기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잖아요. 저걸 어디에 활용해야 될까요? 수시에서도 수능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죠? 수능 최저기준. 수능 최저기준을 맞출 때 국어, 수학, 탐구로 맞추는 것보다는 무엇으로 맞추는 것이? 영어로 맞추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러면 저희 아이 내신에 대해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드리면 1점대의 내신은 영어 1등급을 맞으면 됩니다. 2점대의 내신은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이라든가 지방 거점 국립대, 3개를 반영하는 대학교를 최대한 맞추려면 영어 3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1점대 영어 1등급, 2점대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2합 7 정도는 영어 3등급을 맞아야 된다. 영어에서 그 최저를 못 맞추는 순간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로 최저 맞추기는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에서 입시는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에서야 2학년 다음에 1학년이 주고 그 다음에 3학년입니다. 하지만 종합은요. 3학년 때 배운 과목이 2학년 때 배운 것보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등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어려운 과목을 배우니까 등급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게 해서 ABC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서 더 어려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는 형태의 공부의 결과들은 3학년에서 기록되겠죠. 실은 등호, 부등호보다는 등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3학년 때 더 어려운 개념들을 잘 활용한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기록들. 수능은 아까 2학년에서 나오고 나머지 내용 어디서 나와요? 선택 과목은 3학년에서 나오잖아요. 3학년 여전히. 논술을 준비한 친구들도 3학년 때 배운 과목들이 논술 출제 범위로 들어갑니다. 즉 뭐냐? 2학년에서 대부분 많은 것이 결정되지만 3학년에서 활용 점정,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수능의 준비, 유의미한 기록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은 해야 한다. 그러면 미술이나 체육 같은 실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기는 마지막 날 실기 볼 때 내 실기 능력이 극대화돼야 되겠죠. 그때까지 실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당연히 3학년 때 실기에 그래서 많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아이들은 실기를 굉장히 잘하면 내신이나 수능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대로 지원대학을 선정하고요. 그 대학교의 합격을 실기가 결정합니다. 즉 낮은 내신인데 높은 대학 쓴다고 안 됩니다. 낮은 수능인데 높은 대학 정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으로 지원 대학들을 결정하고 그 지원 대학 내에서의 합부를 실기가 결정한다. 그거는 수시든 정시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은 예체능 계열도 내신 관리나 수능 관리를 해야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 체육 쪽에서 특히 입시 체육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 공부 못하면 실기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 실기만 잘했다고 좋은 데를 갈 수는 없거든요. 아예 눈 높이고 위에 있으면 너 시험 공부해서 그거 안 나오면 너 실기 안 시킬 거야. 자, 이제 2024 얘기들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기본사항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거고 농어촌 자기소개 폐지됐다 정도만 있고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따른 지역인재 응선발. 이게 뭘까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학 계열은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반드시 40% 이상 등록시켜야 합니다. 선발이 아니에요. 등록을 못 시키면 대학이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50% 뽑기로 했다가 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수시에서. 왜? 수능 최저가 안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대학들이 어떻게 할까요? 40% 이상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인재에서 의학 계열의 선발 비율이 40%가 넘어가도 50%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지역에서는 되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는 되게 불만이 많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지역에서 지학을 먼저 하니까. 아시겠죠? 2025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됐는데요. 결론은 크게 고2도 달라진 포인트는 없다라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기본 일정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일정, 그 다음에 정시 일정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동일합니다. 2학년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 1학년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수능 봅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수능 보는 날. 이것들은 동일하다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정시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 모집은 그냥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왜? 추가 모집 원서를 쓴다는 얘기는 이미 9번 이상의 아픔을 겪은 친구거든요.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고3의 추가 모집을 보시면 경주대학교 여기 있죠. 대구 하는 데도 있죠. 2년 전에는 1등이 대구대였습니다. 그래서 대구대 1등하고 나서 대구대 총장 바로 사퇴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대학 갈 수 있어요? 대학은 100% 갑니다. 다만 그 대학이 어디에 있냐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지방대학교는 그래서 꼭 그럴 거예요. 아니 정시 못 보고 이렇게 보세요. 경주대학교 440명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 빵꾸란 얘기예요. 그러면 추가 문제 원서 쓰면 100% 합격이에요. 왜? 추가 문제 경제를 쓸 거.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수시에 쓰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시를 때 질르는 패턴들이 지방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지방대학들이 지금 미칠
노릇입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수도권도 있습니다. 수도권,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 85명, 홍익대. 국민대 54명. 홍익대 80, 추가 모집 뭐죠? 정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익대는 정말로 85명을 정시에서 못 뽑았을까요? 저게 작년부터 일어난 현상인데 수시에서 합격을 했어요. 등록하겠대요. 그래? 하고 이제 정시 뽑으려고 하죠. 정시 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 그냥 안 다닐래요. 이렇게 최근에 상위 수도권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쨌든 수도권 대학들이 수능을 많이 뽑기 때문에 정시까지 이렇게 양쪽에 발을 걸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막상 또 그래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걸린 교과를 그래서 또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수능 최저를 준비하다 보니까 의외로 수능이 잘 나버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수시 합격을 하면 정시 원서를 못 쓰잖아요. 그럼 다녀야 되는데 아니야 나 안 다닐래.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까지 나오면 1년 재수하면 훨씬 더 좋은 게 나오겠네. 그냥 왜? 수시 합격하면 어쨌든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한 학기는 최소 다녀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아깝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작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2, 3과 2, 4에 대한 각각의 대학의 그룹들로 봤을 때인데 어느 점에 가장 많이 뽑냐예요. 근데 별로는 빨간색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입시의 큰 틀의 변화는 없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수도권은 수시가 65%. 왜? 정시를 30% 이상 해야 되니까. 반면에 비수도권은 거의 90%대가 돼가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저렇게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수시를 잘 들여다보면 수도권은 종합이 넘버원이에요. 반면에 지방은 비수도권이죠. 교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항상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1점대, 2점대 중반까지 아이들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학생들의 생급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3등급 중반 때부터 가게 되면 차이가 크게 나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대가 그렇습니다. 국립대 때문에 그랬어요. 국립대 때문에. 자,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2호와 2사, 2호와 2사, 고등학교 2학년도 큰 틀에 빨간색이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2학년 넘은 것도 봤더니 입시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뭐가 있냐? 여기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논술. 2025에서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이제 서울대 하나 빼고 다 논술을 실시합니다. 논술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능 최저 기준의 적용인데 전국 평균이 교과가 30, 논술이 67이에요. 논술이 제일 많이 수능 최저 걸고 그 다음에 교과고 그 다음 종합 실기순인데 전국 평균이 30인데 수도권 인서울은 56.6이죠. 즉 위로 올라가려면 교과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최저를 준비해야 한다. 그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표는 없을 텐데요. 표를 보시는 방법은 뭐냐면 빨간색은 최저가 있는 겁니다. 검은색은 최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최저를 일부 할 때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원래 교과는 빨간색으로 뽑는 게 맞습니다. 왜? 어느 학교에 내신인지 불안하니까 최저를 거는 거죠. 반면에 원래 종합은 검은색이 맞습니다. 왜?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대학에 공부할 수 있다. 자, 먼저 이 페이지에서 보이고 싶은 말씀은 종합의 비율이 40%예요. 이 그룹에 대학을 가고 싶으면 종합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 숫자는 1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근데 종합에서도 빨간색, 파란색이 많죠. 무슨 말이죠? 최저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신 관리 활동에다가 최저까지 준비해야 이 8개 그룹에 대한 원서 쓰는데 어려움이 없이 쓸 수 있다는. 물론 최저가 안 되는 애들도 여기 쓰고 피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저가 없을 때 각각의 전형들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전형이에요. 보통 내 특징이 있으면 그 특징을 활용한 지원을 써야 되잖아요. 최저를 맞추지 못한 순간 여기서는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여기서는 기록을 엄청나게 깊이 있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내신만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학마다 내려올 때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이 그룹은 1점대의 숫자,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와 종합에 대한 준비를 다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저 면접을 보는데 무슨 면접이냐? 재시험 면접입니다. 4개. 그 다음 그룹입니다. 이제 종합은 검은색이 많아지죠. 이게 맞다는 거죠. 반면에 교과는 뭐가 많아져요? 빨간색이 많아지는 거죠.
저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대학의 레벨이 내려갈수록 교과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종합이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들. 보통 수도권 가면은 이런 페이지들을 4장, 5장 만드는데 그 다음에 바로 고점 국립대입니다. 아이고, 이게 왜 나왔을까요? 경북대 보겠습니다. 교과도 빨강, 종합도 빨강, 논술도 빨강. 경북대는 수능체제 좋아하는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녹색은 뭔가요? 공부의 녹색은. 녹색은 의학 계열만 체제를 걸 때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고점 국립대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수능 체제 걸린 교과를 가장 많이 뽑아요. 그냥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다 보니 교과 전형이 좋은 학과는 1점대 중반에서부터 밑에 학과는 5점대 초반까지 합격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3등급대 아이들 입장에서 굳이 종합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과 준비하면 갈 수 있는 경북대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1등급대, 2등급대 아이들에서의 서류에 수도권과 지방학생들의 편차가 없거든요. 근데 3점대, 4점대 내려가면 편차가 커지는 거죠. 왜? 지방에서는 굳이 거기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해가지고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잘 모르는 대학. 수도권 아이들은 정말 잘하는 대학인데 아래서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이들이 금호공대를 모르는 것처럼 아래 있는 아이들은 광운대를 모릅니다. 그럼 광운대가 되게 그런 걸 충격 먹어요. 왜 우리를 모르지? 근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가고 여기 Y지 말고요. 동국대학교 가고 경북대학교 가면 어디 보내실 겁니까? 당연히 경대 보내실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아니에요. 국민대하고 경대, 국민대 보냅니다. 위에서는. 아니 그게 각각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저희 학교 학부모 상담 주관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희 아이 경대는 대학교 있어요. 어머님 대구 분이시죠? 내가 이랬어요. 왜냐면 절대 경북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위에서는 안 해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경대 위치가 높죠. 정시에서는 경북대 지원 가능 점수하고 국민대 지원 가능 점수하고 국민대가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정시에서 입결은 이미 지방 고점 국립대도 벌써 무너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에서 유우면 수능 수자들이 마지막까지 많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선호도는 수능 강세직은 다 위에 있을 거잖아요. 위에서는 굳이 대구까지 내려오니 거기를 가겠죠. 그러다 보니 수시에서 입결은 여전히 부산대나 경북대가 좀 더 높은 위치를 잡고 있지만 정시로 가게 되면 정시 지원 가능성은 훨씬 높아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도권으로 몰린 현상들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거점 국립대 장점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를 보내야 되는 이유. 납부금이 싸니까요. 대학을 왜 보내죠? 대학을 왜 보내죠? 취업하려고요. 지금 제일 선호하는 취업은 뭐라고요? 네카라쿠베입니다. 네카라쿠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이게 최고 선호 기업입니다. 연봉 1억 넘어요 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요 거기를. 왜? 삼성전자는 내가 뭘 개발해도 근데 어쨌든 네카라쿠베 대기업. 그럼 대기업 다음에 좋은 취업은 어디죠? 공기업이죠. 지금 현재 공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업의 본사를 다 지방으로 분권을 시켰죠. 아까 제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지역에 있는 의학계열에서 지방고등학교 졸업자 40% 등록시켰나 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정책이. 뭐냐? 지방에 있는 공기업들이 21년도부터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본사가 있는 지역 출신 대학교 졸업자를 무조건 30% 이상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에 경북에는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건설, 법 이런 게 있네요.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게 있네요. 김천 이런 데 있더라고요. 대구는 가스공사, 감정원, 산업기술평가원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경대를 보낼 때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이 공기업과 관련된 학과를 보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경남에 LH 있어요. 그죠? 그래서 LH에 서울대, 연대들이 합격하면 힘을 못 쓴대요. 왜? 경상대 아이들이 매년 거의 15% 20% 날마다 합격. 생각해보세요. 매년 신입사원의 15% 20%가 한 대학 동문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전은 어디가 먹고 있을까요? 전남대 정유가 먹고 있습니다. 왜? 나주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의미한 취업에는 분명히 공기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꾸로 아이가 어떤 분야를 희망한다면 그 희망하는 분야의 공기업, 그리고 공기업이 어디 있는지 그 지역 대학에 연계된 학과로 보내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지원 전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대입니다. 교대는 종합 정신학원입니다. 종합. 교과도 물론 뽑긴 하지만요. 근데 교대 인기는 아까 말씀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비슷한 라인들의 대학들은 전형의 비율들이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라인들은 중심 전형이 같아요. 교대는 종합, 거점 국립대는 교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적이 되면 그 라인들 비슷한 그룹들의 대학들을 원서를 쓰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형이 주전형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술입니다. 논술 어떤 친구들이 쓸까요?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자, 수시에서 상담할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지표는 뭘까요? 수시 상담의 시작은 어떤 지표를 살펴보는 게 우선일까요? 출발일까요? 수시에 상담하려면 처음에 살펴봐야 할 지표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왜? 너가 수시에서 다 떨어지면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보다는 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점수가 여기 수시에서 여기라고 여기를 다 올렸었다가 떨어져 버린 순간 정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은 그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올 2등급이 나와요. 그럼 이 친구는 정시에서 건대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내신은 3.5예요. 건대를 절대 못 가요. 그럼 이 친구는 수시에서 3.5면 인서울 상명대나 서울여대 갑니다. 그럼 자, 이 친구 수시에서 상명대나 서울여대를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시로는 건대 간다니까요. 수시에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써야 되죠? 그럼 수시를 아예 안 써야 되나요? 그래도 여수장인데 쓰긴 써야겠죠? 그럼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럼 낮은 내신을 물리치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얘입니다. 논술, 내신의 영향이 제일 낮아요. 대신에 뭐가 중요할까요? 논술 역량이 중요하다. 이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나오겠죠? 빨간색이 최저 있는 거, 검은색이 최저 없는 거, 녹색은 의학 계열만 있는 거, 파란색은 일부 서울 캠퍼스만 하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자 있죠? 부대하고 경대 논술, 참고로 위에서는 안 내려옵니다. 이건 철저히 이쪽 아이들의 격전장입니다. 아시겠죠? 논술의 최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 잡히는 게 논술형입니다. 그런데 저 최저를 통과했다고 해서 경쟁률이 낮아지냐? 논술의 최저 충족률은 40에서 60, 평균 5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봤자 경쟁률은 반통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논술을 정말 잘 써야 합격하는 전형이다. 그럼 정말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됩니다. 1학년도 지금 준비하고 2학년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논술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논술을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뭐에 투자하는 게 내신 관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가격도 싸고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즉 논술을 누가 투자하는 거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내신 따기는 정말 힘든데 모의고사는 잘 나온 지역. 그 지역 학생들한테 가장 적합한 전형이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논술을 노리고 싶다면 꽤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를 통해서 준비하는 거지 3학년 7월 달에서 그때 미처 갈 데 없으니까 논술 준비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돈만 날린다. 논술은 기출문제 풀어보고 모의 논술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교과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가 제일 심플하죠. 숫자가 되면 합격하고 안 되면 떨어지고. 근데 아까 살짝 보셨지만 교과는 무슨 색깔이 많아요? 빨간 색깔이 많아요. 그럼 빨간 색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1.0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1.0보다는 수능 최저를 통과한 5.0이 걔한테는 합격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입니다. 빨간색이죠. 물론 검은색은 있어요. 자, 지금 보는 노란색이 면접을 보는 대학입니다. 연세대.
내신 1.5, 1.6까지는 연세대를 쓰면 1단계는 무조건 통과합니다. 근데 뭘 해야 되느냐? 재시문 면접. 인문계열은 가나 또는 가나다 3개의 재시문과 2개 정도의 소문항을 줍니다. 그러면은 3개의 재시문을 읽고 2개의 문제를 읽은 다음에 그 문제에 맞게끔 답을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데 자그마치 시간을 8분이나 줍니다. 자연계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지문을 주고 소문항 3개를 줍니다. 역시 시간은 8분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일반고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학교가 연대였거든요. 이 전형은 일반고의 몫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저걸 해야 된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기부 면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서류평가를 반영한 대학교. 이 대학교는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야, 공대 오고 싶으면 물리를 공부했어야지. 아무리 교과여도. 즉, 야, 공대 온다는 친구가 과학, 수학을 하나도 안 하고 사회만 공부해가지고 내신 좋아가지고 오면은 공부하겠어? 그런 애들을 거르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다른 데는요. 서강대 이런 데는 문과 친구가 콩공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교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를 안 따지고 1.9가 무조건 2.0을 이깁니다. 특성하고 1.9가 일반고 2.0을 반드시 이기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불안하니까 뭘 걸어요? 최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즉 문과 기준 즉 교과 전형에서는 그 숫자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찢어진 색이냐 안 따지고 무조건 숫자가 좋으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동을 거는 게 서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우리과 오고 싶으면 물리를 공부한 숫자여야 돼. 물리를 공부하지 않은 좋은 숫자는 떨어뜨리겠어. 아시겠죠? 그럼 저기에 영향력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과목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 과목 선택의 기회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빨간색이 많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되겠죠? 3합 7. 올해 화두입니다. 3합 7. 고대 3합 7, 성대 3합 7, 중대 3합 7, 그 다음에 시립대도 3합 7. 아이고. 3합 7.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영어를 2등, 그러니까 저기는 영어를 1등급 맞은 게 좋다고요. 영어를 1 맞으면 3, 3을 맞으면 돼요. 근데 영어를 2 맞잖아요. 그럼 2, 3을 맞아야 되죠. 영어 2와 국수탐 2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최저를 가지고 지원 전략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과기대 순위 잘 모르시죠? 그냥 거의 같은 라인의 대학입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최초 합격선은 2.4 정도에서 다 형성됩니다. 근데 이 4개 대학의 최저 기준이 4, 5, 6, 7 차이가 있죠. 대학의 레벨은 거의 똑같은데 최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4개 대학이 모두 다 2.4에서 최저가 끝나요. 그냥 다 도망가요. 자, 아이가 교과도 합격하고 종합도 합격했어요. 어디 등록할까요? 종합 등록합니다. 아이가 교과도 합격, 종합도 합격, 논술도 합격. 어디 등록할까요? 논술 등록합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숫자가 그죠? 그러니까 교과하고 종합을 합격하면 교과는 내 숫자 그대로 쓰는 거고 종합은 숫자가 부족해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대학은 종합이 더 높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교과는 다 보내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충원이 많이 돌겠죠. 자, 4개 대학이 모두 2.4에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도망갔으니까 추가 합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자, 숭실대는 2개 합 4예요. 통과한 아이들이 숫자가 적겠죠. 저기는 전화를 이렇게 하면 2.4, 2.5, 2.6, 2.7, 2.8 이렇게 전화를 볼 겁니다. 근데 과기대는 2개 합 7이죠. 통과한 애들이 많겠죠. 저기는 어떻게 나오냐? 2.4, 2.41, 2.42, 2.43, 2.44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최저가 높으면 통과한 아이들이 적겠죠. 통과한 아이들한테만 전화가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선이 툭툭툭 길어진다고요. 반면에 최저가 낮으면요. 대부분 통과를 했겠죠. 걔네 다 물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히 내려가겠죠. 실제로 그래서 3년 전에 저 국민대학교에 국어국문과에 6.9등급이 학생부 교과를 합격했습니다. 작년이 대박입니다. 작년에 성균관대 교육학과에 교과 전형인데 4.7이 합격했습니다. 왜 합격했을까요?
국민대 6.9, 성균관대 4.7에 합격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원서를 썼기 때문에 합격한 겁니다. 원서를 안 쓰면 합격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낮은 숫자에도 원서를 쓸 수 있는 굳은 심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최저를 통과했더니 나한테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빨간색 대학은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1.0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뭐가 있다고요? 최저를 통과한 5.0은 전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학년 때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과목 수가 적잖아요. 3학년의 마지막 3학년 1학기 성적을 올려가도 일반 역전의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3학년에 최저를 통과하고 해서 최저를 통과해서의 일반 역전의 기회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그게 교과전형의 특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고3이죠. 고2로 내려가면 연세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한양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고2는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그래서 고3보다 최저를 요구하는 게 더 늘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나 원서를 못 쓰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되겠고요. 참고로 경쟁이 붙는 대학은 이 정도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경주 지역에서는 서울대만 경쟁이 붙고 나머지는 경쟁이 하나도 안 붙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수도권 대학교에 추천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아이들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도 넘치지 않을 거예요. 100%. 그러니까 실제로 추천 인원을 이렇게 학교마다 제한을 뒀지만 거기서 유의미한 추천에 대한 제한은 서울대 말고는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천 인원이 나왔으니까 특수대학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과학기술원 있잖아요. 일반고에서 과학기술원을 지원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수학과학 내신 1.5 이내면 지원하고 합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관학교 있잖아요. 사관학교는 1단계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1단계 시험이 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난이도의 국어, 수학, 영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 1단계 시험을 통과할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는 보통 한양대 정도의 정시 성적들, 낮게는 중대, 그래서 중대나 한양대 정도의 정시 성적대가 나온 아이들이 1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뛰어서 체력을 기르는 게 아니고요. 1단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더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자료도 넘어가겠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결은 안 떨어졌다. 작년에 영어가 어렵게 나와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떨어졌다. 즉 수능 최저 충족에는 영어 교과의 난이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과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중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대 갈 점수가 안 돼요. 그럼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중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더니 실제로 성적이 고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중대 쓸 거예요? 고대 쓸 거예요? 고대 쓸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전형은 3학년 1회 성적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 성적 가지고 지원대학을 고르는 겁니다. 희망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교과전형은 내신 관리 끝까지 하면 된다.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된다? 수능 최저 기준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수능 최저 기준에 가장 중요한 학년 몇 학년이다? 오케이. 종합입니다. 종합에 대한 포인트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위에 있는 대학들, 경북대학교 아래 있는 대학교들에 대한 성적대가 아예 다르다는 거죠. 수도권과. 그런데 포인트들은 보면 이제 이 페이지가 어쨌든 경주에서도 가려고 하는 페이지인데 최상위권을 제거해 남은 대부분 뭘 보죠? 면접을 치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면접을 치르지 않는 몇몇 대학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한양대도 면접을 부활합니다. 즉 갈수록 면접을 만드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상황에서 학생의 목소리를 만나서 들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면접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들을 했대요. 그러면 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뭐 하면 되니까? 면접에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면접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최저를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역시 서울의 상위권 대학교, 그 다음에 교대, 지방거점 국립대, 의학계열이 두고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고3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약간 모든 것들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즉
학교 생활교육 읽을 거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이게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뭐냐? 작년까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개의 평가 요소로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고3부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3개로 평가하겠대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읽을 거리가 많았어요. 작년까지는 좀 돈벌이가 괜찮았어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아파트 방 4개짜리 산 거예요. 좀 큰 집에서. 그러다가 올해 들면서 살림살이, 돈벌이가 줄었어요. 그럼 살림살이 어떻게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방 3개짜리로 이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유의미한 2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걸 잘 파가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아파트 방 4개짜리에 살 때 한 방에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미 성취도는 하나의 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짐이 아파트 방 3개짜리로 옮겼는데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관련 교과 성취도 오히려 짐을 2개로 더 늘렸어요. 즉 이게 과목 선택권이거든요. 15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15분의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개 중에 2개입니다. 10분의 2입니다. 수치로만 따지면 3배 이상 중요시 된 거예요. 즉 과목 선택권 아까 말씀드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대입에 영향을 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진짜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학업 능력 탐구 활동을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 탐구 활동은 뭐냐? 너 우리 과목에서 뭐 했어? 나 당신네 학과 가기 위해서 이런 주제로 보고서를 썼고 이러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했고 이러이러한 주제로 토론을 했고 이러이러한 실험을 했어. 아, 너 우리 과목에서 보고서도 썼고 발표도 했고 토론도 했고 실험도 했구나. 야, 근데 웬걸? 나도 보고서 썼는데 나도 썼어. 보고서는 다 써 이제. 발표도 다 해요. 처음에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나 해서 보고서를 쓴 친구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제 누구나 다 보고서 발표를 다 해요. 그러니까 보고서 써, 발표했어, 얘도 했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 탐구 활동을, 즉 세특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특에서 학생들의 활동들이 늘어나다 보니 활동만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탐구 활동이 뭘로 바뀌죠? 탐구력으로 바뀝니다. 탐구력이 뭔데? 탐구력이 이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영역. 깊게. 자, 어떠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함.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떠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함.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떠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함 안에 있는 내용도 얘가 이런 과정, 이런 깊이를 가지고 이 정도가 나갔구나. 충분히 깊이가 있네. 이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한 학기 동안 수업하면서 보고서 6장 썼는데 왜 2개밖에 안 써줘요? 그럼 그 친구는 보고서를 작성함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6개의 보고서 썼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깊이 있는 2개나 3개를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풀어쓰는 내용의 깊이에서의 상위권 대학교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서울대학교가 안 들으면 떨어지는 과목, 듣는 게 유리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걸 자연계열학과를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2가지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확률과 통계 많이 보이죠? 확통은 문과 아이들이 배운 수학이 아닙니다. 자연계 아이들도 반드시 확통을 공부해야 돼요. 종합을 준비한 친구들은. 근데 아이들은 싫어해요. 왜? 등급 나누는 과목이니까. 자연계열학과에서 통계적 역량이 필요 없는 학과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학종은 문과 수학이 아니다. 자연계 아이들도 반드시 공부해야지 대학 가는 데 공부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 로마 숫자 2가 많이 보이죠? 2. 그죠? 자, 생명과학 1이 더 어려울까요? 생명과학 2가 더 어려울까요? 2가 더 어렵죠?
2가 더 어려우니까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9등급이 아닌 A, B, C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다음에 어려운 2를 배우죠.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이 수준까지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가르치면 되겠네. 잠깐만, 넌 안 들었다고? 그럼 넌 여기를 안 들었으면 대학에서 공부하기 어렵겠네? 너는 못 뽑겠다. 그래서 안 들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 들으면 떨어진다의 반대말이 들으면 합격한달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안 들으면 떨어진다의 반대말은 들으면 합격한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또 얘기했어요. 즉, 내가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수준의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이런 아까 말한 탐구력, 깊이 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래서 성취도 A야. 어때? 아시겠죠? 즉, 2 과목은 내신 관리의 용이한 과목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념을 공부하는 과목들. 이렇게 인식하고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80만 넘으면 되는 과목. 안 된다. 아시겠죠? 계속 그런 학과들은 자료들이고요. 중요한 건 서울대 가니까 쪽팔렸나 봐요. 연대, 고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크로스에서 5개 대학이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약간 성격은 달라요. 서울대가 조금 더 교육적이에요. 여긴 좀 더 기계적이고. 근데 어쨌든 여기도 확률과 통계는 어느 학, 자연계열 하나에도 안 빠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은 거의 기본으로 가져간 상황에서 과학에서 학과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런 자료들입니다. 동국대 두드림 수학과에서 확통을 미수하면 한 명도 합격이 안 된다. 수학을 많이 들을수록 합격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경북대학교 의예과, 치예과, 의학계열은 다 생명과학 1 다 들었죠. 생투도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공대를 보면 기공에서는 물리를 다 들었고요. 화공에서는 화학을 다 들었고요. 전자에서는 물리, 컴공에서는, 식품에서는 생명을 다 들었죠. 그죠? 자, 여기서 또 문제. 자, 잘 보세요. 물리2를 안 들으면 기공에 떨어집니다. 근데 물리2를 듣는다고 기공에 합격하지는 않아요. 근데 합격자를 보니까 물리2를 들었어요. 자, 다시. 안 들으면 떨어진다 이해되시죠? 근데 듣는다고 합격은 아니다. 맞죠? 근데 합격자를 보니까 다 들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듣는다고 해서 절대 좋게 평가되지 않아요. 근데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은 친구가 수행평가 보고서를 쓸 때 당연히 기계와 관련된 주제를 잡겠죠. 기계와 관련된 주제를 잡고 그거 풀어낼 때 그 기계와 관련된 주제 보고서를 쓸 때 그 보고서에서는 어떤 교과의 개념이 가장 많이 활용될까요? 물리. 그래서 물리2의 개념을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합격이 된 거예요. 의대를 가고 싶은 친구는 당연히 우리나라 질병이나 몸에 대한 주제를 잡겠죠. 그 주제를 풀어헤치는 데는 어떤 교과서의 개념이 가장 많이 활용될까요? 생명과학 1, 2. 그러니까 생명과학, 그래서 합격자를 보니까 많이 나왔다는 이유는 그 합격자들은 그 학과와 관련된 주제를 잡고 거기서 유의미한 기록도 만들어냈겠죠. 그 기록들은 당연히 그 교과를 활용해서 만들어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 들으면 떨어진다. 듣는다고 합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합격자는 다 들었더라. 왜? 거기서 유의미한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경북대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교과 전형의 일반과 직윤의 차이예요. 근데 합격자 등급들이 되게, 물론 202입니다. 203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의 일반과 무식이에요. 보면, 원래 수도권은요, 물론 경북대는 다 다른 차이가 있지만, 종합도 체제를 거의 다 있지만, 원래 수도권은요, 교과랑 종합이랑 따지면, 교과가 더 합격선이 높고 종합이 낮게 형성됩니다. 근데 다른 거점 국립대는요, 이게 거꾸로 나와요. 교과가 합격선이 더 낮고 종합이 높습니다. 왜? 종합은 체제를 안 거니까, 교과는 체제를 거니까, 수능 체제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교과는 체제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나 체제 통합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애들이 교과를 합격 못할 거 다 어디로 쏠려요? 종합으로 쏠려요. 그래서 서울권과 지방거점 국립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원래 서울 수도권에서는 교과가 높고 종합이 낮는 건데 지방 국립대는 이게 거꾸로 돼요. 무엇 때문에? 수능 체제 때문에. 그만큼 수능에 대한 부담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경북대는 숫자 되게 낮아요. 포인트는 뭘까요? 높은 수능 체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근데 2022보다는 2023에서 최저 기준을 낮췄어요. 그래서 2023의 결과가 나오면 100% 입결은 올라갔을 겁니다. 그 올라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건 2022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학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합에서. 영어 과목은 영어 잘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 수학 과목 수학 잘하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세특의 독서활동 많이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나왔고, 자유로운 교육과정이라는 것들을 계속 유의미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화여대 세특의 독서 또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어야지 깊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탐구력입니다. 아시겠죠? 포인트. 한양대의 첫 마디가 참 웃겼습니다. 우리도 내신 본다. 자, 횡단평가로 동일선상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근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가 1학년 자율활동을 보니까 자율활동에 4월 달에 학교 프로그램에 뭐에 참여했대요. 그래서 강연을 듣고 뭐 체험을 하고 나서 와, 앞으로 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해요. 자, 1학년 자율 4월 달에 다짐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 다짐이 유의미하려면 최소한도 그해 2학기 때 수행평가 이런 거에서 그와 관련된 주제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2학년 때 또 똑같은 행사를 합니다. 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다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행위는 또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기부 보면 1학년 자율, 1학년 동아리, 1학년 진로, 2학년 자율 이렇게 나오죠. 서류평가하면은요 1학년 자율, 2학년 자율, 3학년 옆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행사 거의 똑같은 행사 계속 하잖아요. 거기 참여하는데 행동의 수준은 똑같아요. 보인다는 거죠. 동아리를 3년 내내 같은 동아리 합니다. 근데 활동도 똑같아요. 옆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횡단으로 보는 거고요. 이게 종단으로 보는 거예요. 종단. 1, 2, 3학년. 횡단은 뭐냐 얘기했던 1학년 4월 달에 뭔가 유의미한 활동했다면 반드시 그건 1학년 다른 교과에서 나와야 되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보겠다. 그 얘기가 되겠고 과목별 가점이 학과별로 존재한다. 그런데 포인트가 뭐다? 세특에서 내역을 측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합격자를 보니까 물투로 들었더라. 즉 그 교과에서 그 개념을 활용해야지 유의미하게 나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합 결론은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탐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물론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수행평가는 되게 집중됩니다. 그 시기에 수행평가를 하면서 그 수행평가에서 깊이까지 확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2차 지필보다 끝나면 한 2주 정도 여유가 있죠. 그때 담임선생님한테 교과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쌤, 저 그때 수행평가할 때 이 주제로 보고 썼는데요.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때 그 수행평가 쓴 보고서 주제를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시 추수로 보고서 쓰면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들을 안 하고 갑자기 쌤 나 보고 썼다요? 기록해 주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아까 횡단, 종단 얘기 나왔잖아요. 2학이면 학년이 올라갈 때 수행평가의 주제는 1학기 때 또는 전년도에 했던 수행평가 주제에서 가져와서 연계, 확장, 연결, 발전시키면 이 친구가 하나의 주제를 계속 가지고 가는 포인트들이 자기주도성이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분까지인데요. 수능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수능은요, 간단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학 계획 원서 쓸 수 없겠죠. 수능 성적으로 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쌤 저는 정시로 대학 갈래요 라고 얘기하면 저 이럽니다. 그래 수능 때까지 죽을 각오로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서 내신은 포기하려고 그럼 저한테 쌍욕을 먹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내신을 버렸으니까 정시로 대학 갈래요. 그래서 내신은 포기하려고 외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국어 시간에 수학 풀고 있습니다. 영어 시간에 수학 풀고 있습니다. 사회 시간에 수학 풀고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영어 풉니다. 자기 마음대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효율적인 효과를 나올 수가 없는 바보 같은 공부 방법입니다. 수능으로 40% 뽑는 대학이 되겠고요. 상위 15개 대학에 숭실, 광운, 서울예대 포함됐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학들 때문에 수도권 정시 선발 비율이 35가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능은 솔직히 재학생한테는 부담이 큽니다.
결과들은 졸업생 위주로 나옵니다. 의대 합격자의 80%가 졸업생이었다. 또 한양대학교가 21년 정시학교자를 분석했는데 재학생 30%나 돼요. 오, 됐네. 괜찮네요. 저 정도면 30%대에서 학교 유형을 봤더니 일반고 6%입니다. 왜 그러냐면 3학년에서 내신 관리 필요하고 아까 말한 생기부 관리 필요한 상황에서 수능까지 해야 되는 거죠. 수능을 3학년 때 시작하는 게 늦는 거예요. 수능을 언제부터 시작하라고요?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 배우면서 2학년 때 공통 과목들을 조금이라도 끝내놓으면 부담감이 덜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3월달, 6월달, 9월달 수능 집단의 특징입니다. 고3 재학생 수는 거의 변함이 없죠. 근데 졸업생이 계속 들어옵니다. 3월달보다 6월달이, 9월달이 수능이 훨씬 더 좋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3월달 모의고사 등급에서 대부분 아이들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즉 3월 첫 모의고사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수능 최저 기준 정시 결과에 보다 더 상회되는 등급을 맞아야지 실제로 수능에 나옵니다. 수시와 정시의 수능 활용 방법이 다릅니다. 수시는 최저 기준으로 활용하죠. 그럼 수시에서는 못한 거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문과 애들이 수학을 버려요. 수시에서는 못한 거 버리고 잘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정시는요. 못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정시 준비한다고 계속 수학만 풀어대요. 아니라는 거죠. 3월달 모의고사 볼 때부터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사탐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유의미한 정시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제일 안타까운 상담 사례가 국어 1, 수학 1, 사탐 2개 1, 2. 근데 영어가 4등급입니다. 영어를 밀렸었어요. 재수생인데. 이 친구가 7년 전 친구거든요. 그 당시에 대금 상담하는데 아버지랑 둘이 왔어요. 아버지는 이쪽 보고 상담하고요. 아들은 이쪽 보고 상담하고 저는 가운데 보고 상담합니다. 아무도 눈을 안 맞춥니다. 서로 보면 서로 미안하니까. 이 친구 그 당시에 그 점수, 이게 의대 최저 점수예요. 의대 최저 통과 점수예요. 그 당시에 이 친구가 그 점수로 제일 갈 수 있는 높은 대학은요, 홍대입니다. 왜? 그 당시에 세개만 반영하는 제일 높은 데가 홍대였거든요. 이 친구를 4개 모두 반영한 데 있으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가천대 갑니다. 왜? 4등급이 1등급을 다 끌어내려서 평균 80대로 맞춰버려요. 그래서 수시는 잘한 것만 잘하면 됩니다. 정시는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계속 수학만 풀어요. 국어는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절대 안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정시 지원은 뭐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쟁률은 작년에 떨어졌다.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문과 침공 얘기 들으셨죠? 그게 왜 발생하느냐? 간단해요. 수능에서도 아까 자연계 애들이 수능이 잘 나옵니다. 자연계 줄에 서면 내가 100등이에요. 그럼 100등의 대학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과 애들이 수능 못 봤잖아요. 내가 100등인데 나 문과과도 쓸 수 있거든요. 문과과로 줄을 순간 내 등수가 35등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35등 대학 갈 수 있어요. 대신에 공대는 아니겠죠. 근데 정시러들은 학과보다 뭘 봐요? 대학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수능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자연계 줄을 서면 저기 아래 문과로 줄을 서는 순간 위로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이게 파란색이 자연계 애들이에요. 빨간색이 문과 애들이고 여가 좋은 등급이에요. 이게 재작년인데 이 재작년에 파란색 집단과 작년에 파란색 이게 넓이가 더 높잖아요. 갈수록 자연계들 공간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문과 전공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유의미합니다. 교대 문과 애들이 보통 쓰는가요? 이과 애들이 가나요? 교대는 문과 애들이 가죠. 수시에서는 확통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합격합니다. 정시는 아니에요. 정시는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이 자연계입니다. 왜? 정수생 애들이 자연계 많으니까. 그만큼 정시는 무조건 기하, 엄매가 점수를 훨씬 더 유리하게 받는 구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날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못하는 과목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준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교과는 내신 관리와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종합은 과목 선택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설득에 대한 포인트들, 생평가를 관련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발은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푸는 겁니다. 수능은 수능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전 과목 모두를 관련다. 그럼 결론은 뭐냐? 3학년도, 2학년도, 1학년도 마찬가지 내신 관리와 수능 체제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내가 상관없는 걸로 하는 순간 마지막 3학년 때 어렸을 때 못 쓰는 이렇게 뭔가 하나를 포기하잖아요. 그 순간 지원할 대학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최저는 이제는 내신과 최저 두 개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정시가 아니어도 내신과 최저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